안녕하세요. 결혼 준비하다 파혼하게 된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살다가 이혼도 하는 세상에 파혼이 뭐라고 사연까지 쓰나 싶으시죠? 하지만 이혼이나 파혼이나 결국은 사람이 문제더군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에 100번 공감이 갑니다. 특히 결혼 전 본성을 숨기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본색이 보이면 망설임 없이 돌아서야죠. 질질 끌고 가서 결혼했어도 어차피 끝이 뻔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생각으로 파혼하게 된 제 사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동산을 운영하시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각양각색이라고 하셨죠. 말하는 것만 봐도 싹수가 노란 사람인지 감이 오신대요.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같은데 남자나 여자나 집 볼 줄을 몰라. 둘이 살 집인데 남들이 봤을 때 좋아 보여야 한다고 브랜드 아파트만 고집하더라니까. 대출도 엄청 받아서 사는 것 같던데 사람이 분수껏 살아야지.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보기 좋은 떡 먹으려다가 체하는 거야. 근검절약이 몸에 밴 아버지는 늘 아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셨죠. 부창부수라는 말처럼 어머니도 늘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가셨어요. 제가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도 부모님께서 과소비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을 정도랍니다. 만약 두 분이 버는 만큼 다 쓰시는 분들이었다면 지금처럼 살지도 못했을지도 모르죠.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죠. 근면 성실하게 살아온 부모님은 서울의 36평짜리 브랜드 아파트를 가지고 계세요. 게다가 아버지는 2층짜리 작은 건물도 있었답니다. 두 분이 열심히 살아서 이뤄낸 성과이기에 늘 근검절약을 강조하신 거죠.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절약이야말로 같이 사는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일 때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짝을 만나서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었죠.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이 예비 아내였어요. 유머러스하고 매너까지 좋았던 그 친구와 1년 2개월 정도 연애하다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됐던 겁니다. 대기업 비서였던 예비 아내는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도 꼼꼼하고 신중한 모습이었죠. 한 번은 웨딩홀 목록을 정리했다면서 컴퓨터로 정리한 문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듯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딩홀 정리해봤는데 이 목록 안에서 고르면 될 것 같아. 예약 가능한 날짜도 다 알아봐서 정리해뒀어. 와, 이걸 혼자 다 했어? 나 원래 물건 살 때도 이렇게 정리해서 사. 가격 비교도 하고 배송 어디가 더 빠른지도 보면서 사니까 편하던데? 그래서 뭐든 정리해서 보는 게 습관이야. 예비 아내는 결혼 준비하는 내내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정리했죠. 그래서 어디가 더 저희한테 잘 맞을지 한눈에 보기 편했어요. 작은 거 하나도 꼼꼼하게 따지면서 정리하는 예비 아내를 보면서 정말 결혼만 하면 잘 살 것 같다는 좋은 예감까지 들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를 정할 때도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보는 예비 아내를 보고 부모님도 감탄하셨죠. 그때 예비 아내가 부모님이 보시기 좋게 표로 정리한 장소들을 보면서 엄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하셨어요. 세상에, 아니 이걸 걔가 다 정리한 거야? 메인 메뉴까지 전부 적어놨네. 애가 참 야무지고 꼼꼼하다. 결혼 준비하면서 챙겨야 될 것도 혼자서 다 이렇게 정리해둬요. 그래서 전 그냥 고르기만 한다니까요. 아이고, 벌써부터 아내 될 여자 자랑하는 것 좀 봐. 그래, 너 아주 신부감 잘 골랐다. 어머니는 그때 예비 아내를 마음에 쏙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견례 때도 기대를 많이 하셨죠. 아무래도 어머니는 예비 아내가 자기 부모를 보고 배운 것 같다고 하셨어요. 자식은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그런 생각으로 예비 사돈에 대한 기대감이 크셨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는 생각만큼 순탄하게 흘러가지 못했죠. 지금 생각해도 그날의 어색했던 공기가 떠오르네요. 저는 그 전에 뵌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예비 장인과 장모님께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상견례 자리에 마주 앉게 된 양가 어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다가 음식을 주문하셨죠. 그런데 음식을 주문하고 종업원이 자리를 피하자 예비 장모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식당 비싸기만 하고 배는 별로 안 차던데 여기서 한 끼 먹어도 집에 가면 라면 생각날 것 같아요. 음식값이 아니라 자리값이 비싼 건가? 건물만 번지르르 하고 음식은 새 모이만큼 줄 것 같네요. 그때 예비 장모의 말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견례를 일반 식당에서 할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황한 얼굴로 예비 장모를 보며 말했죠. 여기가 그래도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해요. 지연 씨가 직접 알아본 곳인데 식사 끝나면 후식도 나온대요. 후식도 나오면 돈값은 그래도 하고 가겠다. 후식이 나온다고 말하니까 실망한 표정이던 예비 장모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그때 아버지도 그 순간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이런 식당도 잘 안 오는데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당은 나오는 메뉴 전부 다 먹어도 배가 안 차잖아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 될 아이가 꼼꼼하게 알아본 덕분에 제가 아주 오랜만에 입이 호강하네요. 아버지의 센스 덕분에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죠. 예비 장모는 말을 돌려 하지 않고 다 내뱉고 보는 분이셨어요. 꼭 떠오른 생각을 말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같았답니다. 상견례 자리라고 해도 점심 식사가 끝나면 결혼 준비에 대해서 의논하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예비 장모는 밥을 먹는 와중에도 입이 쉬질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밥을 잔뜩 먹은 채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솔직히 우리 딸처럼 야무진 애가 없어요. 처음에 비서로 취직했다고 했을 때 왜 그런 일을 하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천직인 거 있죠? 아마 결혼해도 살림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할 거예요. 제 딸이지만 제가 봐도 1등 신부감이라니까요. 입에 밥을 한가득 물고 떠드는 예비 장모를 본 어머니는 표정이 영 안 좋아지셨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와중에 예비 장인이 나서서 말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사돈께서 성격이 참 밝으시네요. 어머, 사람 잘 보시네요. 저는 꼭 어딜 가도 분위기 메이커라는 말만 들어요. 제가 꼭 있어야 분위기가 산다고 대모임도 글쎄 못 빠지게 한다니까요. 어머니의 말을 고지곧대로 들은 예비 장모는 칭찬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방정맞게 웃기까지 했죠. 연애 때도 예비 장모를 한 번 따로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밝은 분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말이 많으신 분이라는 건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말이 많으신지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 얘기보다 예비 장모의 쓸데없는 말을 더 많이 들었을 정도였죠. 예비 장인과 예비 아내가 말려봤지만 예비 장모는 폭주 기관차처럼 혼자서 얘기하다가 빵 터져서 크게 웃기도 했어요. 결국 상견례가 끝난 뒤 부모님은 혀를 내두르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유, 무슨 말이 저렇게 많으셔? 상견례하러 온 건지 반상회로 온 건지 모르겠네. 둘이 알아서 적당한 걸로 결정해.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파혼할 만큼 큰 문제는 없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예비 장모가 말이 많긴 했지만 크게 말실수를 했던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별탈 없이 하게 됐죠. 하지만 문제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래 모든 불행은 남과 비교하면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비서였던 아내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같은 회사 동료들과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웨딩홀도 하객들을 생각해서 주차와 음식이 잘 나오는 곳으로 하자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웨딩홀 너무 밋밋한 것 같지 않아? 들어보니까 호텔에서 하는 예식장은 꽃장식 조금만 추가하면 엄청 근사해진다고 하던데. 호텔 예식장? 그런 곳은 장소도 비싸고 꽃장식도 다 추가로 내야 되는 거라서 우리 예산으론 어림도 없어. 결혼식이 여자한테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 이렇게 센스 없는 사람이었어? 갑자기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예비 아내를 보니까 당황스러웠죠. 무슨 재벌과 결혼도 아니고 굳이 결혼을 호텔에서 꽃장식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비 아내는 투덜거리면서 계속 호텔 예식 이야기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싫어한다는 생산팀에 왜 여자 대리 있잖아. 걘 호텔에서 한다잖아. 하필 시기도 나랑 비슷해서 사람들이 비교할지도 모른다고. 사람들 눈 신경 쓰다 가랑이 찢어져. 잠깐 예식만 올리면 끝날 곳에다가 그렇게 큰 돈을 써? 결혼은 형편껏 해야지. 아이 몰라. 나도 부잣집으로 시집 간다고 엄청 자랑했는데 결혼식 보고 다 실망하겠네. 이게 뭐야? 예비 아내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가 부모님과 이름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엄청 잘 사는 줄 알았던 겁니다. 물론 부모님은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서 어려운 형편은 아니셨죠. 하지만 결혼하면 부모님한테 독립해서 제 가정을 꾸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자산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아내한테 단호한 얼굴로 말했죠. 우리 부모님 돈이 내 돈은 아니잖아. 그리고 결혼하면 우리 가정을 꾸리는 건데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지. 난 무리해서 결혼식 올리고 싶지 않아. 차라리 그 돈을 보태서 오래 쓸 수 있는 가정 가구를 좋은 걸 사는 게 낫지. 그럼 그 돈 아껴서 좋은 물건 사도 되는 거야? 그래. 차라리 가정 가구를 좋은 걸로 사.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예비 아내가 고집하던 호텔 예식을 포기하는 대신 가정 가구를 좋은 걸 사는 방향으로 했어요. 저는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비 장모한테 황당한 전화가 걸려왔죠. 대뜸 저한테 다 들었다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넨 돈을 그렇게 쓸 줄을 모르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무조건 예식장이 화려해야 하객들도 축의금을 두둑하게 낼 거 아닌가? 평생을 배부르게 살아서 계산기가 안 굴러가는 거야? 원래 결혼은 자식들 잔치가 아니라 어른들 잔치야. 축의금으로 한몫하려면 장소가 중요하다니까. 예비 장모는 제가 답답하다면서 예식장을 무조건 화려한 곳으로 정하라고 우겼습니다. 대체 축의금으로 뭐 얼마나 큰 이득을 보려고 저러나 이해가 안 갔죠. 아무리 생각해도 예식장 잡는 돈이 더 나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장모한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있는 돈에서 해야죠. 자네 아버지가 집 도와준다고 했다면서. 그럼 돈 좀 남을 거 아닌가? 개모임 친구들도 다 올 텐데 무늬만 결혼식장인 곳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나? 밥이나 맛있겠어? 둘이서 모은 돈이 얼마 없으니까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장모님 말처럼 계산기 제대로 두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아파트 도와주는 만큼 장인어른도 도와주셔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예식장은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골라보시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파트 도와주시니까 이번 기회에 장모님이 예식장 도와주세요. 내가? 아니, 그걸 지금 나보고 하라고? 저희 부모님은 알아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주차랑 밥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셔서요. 원하는 게 확실한 쪽에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있어봐. 우리가 알아서 해볼 테니까. 예비 장모는 직접 알아보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고 끊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계산기 제대로 두드려보면 예비 처가에 손 벌렸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결혼한다고 아파트도 해주시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따지기만 하는 예비 장모가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저도 답답한 마음에 예식장 비용이라도 도와달라고 했던 겁니다. 대체 결혼식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열심히 예식장을 찾아본 예비 장모한테 전화가 왔죠. 그런데 태도가 싹 바뀐 목소리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쓸만한 곳이 없네. 그리고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잠깐이면 끝나는 거니까 그냥 둘이 알아서 하게. 난 일체 신경 안 쓸게. 장모님 축의금 걷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좀 더 알아보셔야죠. 아유, 아니야, 됐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어. 나 이제 신경 일체 안 쓸 테니까 걱정 말고 둘이서 해. 나 끊을게. 직접 찾아보니까 예상한 금액보다 훨씬 비쌌는지 갑자기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는 예비 장모의 모습이 어이가 없었죠. 솔직히 우리 돈으로는 비싼 거 하고 싶은데 막상 본인이 직접 그 돈을 쓰려니까 아까운 거 아닙니까?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왠지 선을 긋는 것 같은 예비 장모 태도에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딸 결혼시키는 부모 욕심이다 생각하려고 했죠.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비 아내와 사사건건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웨딩 촬영 전에 반지를 맞추기로 했었는데 아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반지 2개 언제 보러 가지? 반지가 2개라니? 어떻게 2개야? 네 거랑 내 거? 아니, 프로포즈 링이랑 웨딩 반지 하나씩 해야지. 프로포즈 링에는 다이아 박아서 하고 웨딩 반지는 그냥 기본으로 할까? 회사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웨딩 링은 평소에 끼고 다닐 만한 거 하는 게 좋다는데 어때? 백화점 가서 사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예비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죠. 손가락 하나에만 낄 반지를 왜 2개나 사야 하나 의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체 반지에 얼마를 쓰려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대체 반지 얼마를 쓰려고 2개나 하자는 거야? 다이아 반지 하나에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 반지 하나까지 하면 돈이 더 얼마야? 1캐럿 다이아 반지에 브랜드 반지까지 하면 넉넉히 1인당 800만 원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반지는 신혼부부 얼굴인데 아무 반지나 할 수 없잖아.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예비 아내 모습에 기겁했어요. 대충 알아본 가격이 800이면 분명히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었죠. 평범한 부부가 반지에만 2천만 원 가까운 금액을 쓴다는 건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 아내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돈을 반지에 쓰자고? 우리가 반지에 그렇게 쓸 돈이 어딨어? 집도 아버님이 해주시는데 그 정도 여유 있는 거 아니야? 결혼식장도 그저 그런 곳에서 하는데 반지라도 화려해야 될 거 아니야. 반지는 신혼부부 얼굴이라니까? 반지가 무슨 신혼부부 얼굴이야. 그냥 세수나 잘하고 다니면 되는 거지. 그리고 반지 사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는 돈으로 가정가구는 어떻게 사려고 그래? 좀 실속 있게 생각을 해봐. 웨딩 반지 좋은 거 끼고 다니면 기분 좋겠지.
매일 사무실에서 키보드 치면서 일하는 내 손 보면 기분 좋아서 일도 잘 될 거 아니야. 막말로 그렇게 일해서 승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환장하겠다. 그 반지 하고 싶으면 그 돈은 너희 집에서 가져와. 왜? 반지는 당연히 남자가 해주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조선시대 같은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내가 남자라서 집 해주는 줄 알아? 자식 장가 가니까 잘 살라고 도와주시는 거잖아. 그럼 너희 부모님도 널 위해서 뭐라도 주시겠지. 가서 반지해야 된다고 말해 보던지. 저는 결혼 준비하는 내내 예비 아내의 생각 없는 태도에 화가 났어요. 결혼은 둘이서 하는 건데 자꾸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와서 휘둘리는 것도 지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정말 다 엎어버릴 작정으로 아예 세게 나갔던 겁니다. 그때 왜 신혼부부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게 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비교하려고 하는 걸까 답답했죠. 그렇게 반지로 대판 싸우고 난 뒤 예비 아내가 며칠 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내가 너무 사치 부리려고 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나 사는 형편 알잖아. 그저 그렇게 살다가 웨딩드레스 보고 신혼여행지도 보니까 들떠서 내가 너무 오버한 것 같아. 미안해. 난 살면서도 남들 따라서 하는 소빈 절대 안 할 거야. 무조건 우리 형편에 맞게 살 거라고. 젊을 때 돈 있다고 펑펑 쓰면 나이 들어서 고생하는 거야. 나는 우리가 연애하면서 돈 씀씀이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실망했어.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서 내가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나 어제 밤새도록 가전 가구랑 반지까지 다 가격 비교해서 정리해놨어. 울먹이면서 사과하던 예비 아내는 가격 비교한 걸 전부 보여줬죠. 그걸 보니까 그제야 제가 알던 예비 아내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을 흘리는 예비 아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식 하루 거하게 치르고 그 다음 날부터 손가락 빨고 살 거야? 우리가 평생 잘 살려면 이런 게 잘 맞아야 사는 거야.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까지 행복하게 살지. 그런 반지 없어도 둘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미안해.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할게. 그렇게 저는 예비 아내와 화해하게 됐죠. 결혼이라는 게 남자보다 여자한테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사니까 예비 아내도 잠시 기분에 취했던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동안 제가 연애하면서 봐온 아내를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돌변하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죠. 저희가 웨딩 촬영하기로 했던 곳은 아버지 건물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업체였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와 예비 아내를 집으로 불러서 그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곳이라더라. 어떠니?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하니까 자기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면 할인해 주겠다고 하더라고. 너희들도 한번 봐봐. 괜찮은 것 같아? 예비 아내와 저는 팜플렛 사진도 보고 인터넷 후기도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비 아내가 눈을 반짝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후기 엄청 좋다. 오빠, 이거 봐봐. 인플루언서도 여기서 웨딩 촬영했나 봐. 나 여기 마음에 쏙 들어. 우리 여기로 하자. 어머님, 저희 여기로 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말 좀 잘 부탁드릴게요. 평생 남을 사진이잖아요. 그래? 마음에 들어? 그럼 내가 말해 놓을 테니까 날짜만 잡자. 어머니는 예비 아내가 마음에 든다면서 기뻐하니까 덩달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웨딩 촬영을 예약하고 촬영 당일 저는 아버지 건물로 가게 됐죠. 그런데 예비 아내가 계단을 올라가려다가 2층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꼭 못 볼 거라도 본 사람처럼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기 오빠 어머님 아니셔? 맞네. 어머니 건물 청소하러 오셨나 보네. 평소에 어머니가 2층짜리 건물인데 따로 관리인 고용하기 아깝다면서 직접 관리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날도 직접 청소하고 계셨는데 그걸 예비 아내가 딱 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건물이 아버지 건물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 안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예비 아내에게 해명하려는 순간 저한테 화를 내면서 말했죠. 맞다고? 오빠 집 잘 사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왜 청소를 하고 있어? 왜? 청소할 수도 있잖아. 와, 완전 사기 결혼할 뻔했네. 이런 집인 줄 알았으면 이 결혼 안 했지. 어쩐지 후진 예식장에 반지 아까워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건 뭐 수준이 맞아야 결혼을 할 거 아니야? 뭐? 야, 너 말 다 했어? 뭐? 수준? 그래, 수준 안 맞아서 이 결혼 못 하겠다고. 꼭 없는 것들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아끼자고 하더라. 그냥 당장 쓸 돈이 없는 거면서 말만 그럴싸하지. 대답도 듣지 않고 화부터 내는 예비 아내는 수준이 안 맞다는 말까지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때 예비 아내의 본색을 본 거죠.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하고 속으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고 있던 겁니다. 저희가 1층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니까 2층에서 청소하던 어머니가 아래를 보면서 저희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너희 왔어? 오늘이 웨딩 촬영하는 날이구나. 아니 근데 둘 다 표정이 왜 그래? 좋은 날이잖아. 웃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예비 아내는 다 듣고도 코웃음을 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저를 보고 물으셨죠. 너희 설마 싸웠어? 아니에요. 저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상상도 못한 예비 아내의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이 인사를 하는데 어쩜 저렇게 못 들은 척하고 나가버릴 수가 있죠? 진짜 상도덕도 없는 막장 같은 예비 아내 모습에 온갖 정이 다 떨어졌어요. 심지어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눈앞의 상황만 보고 화를 내니까 도무지 대화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비 아내를 더 설득하고 싶지도 않았죠. 오히려 예비 아내 본성과 인성을 알 수 있던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게 된다고 그동안 예비 아내와 예비 장모까지 저런 태도로 나온 건 이유가 있던 겁니다. 서울의 36평 브랜드 아파트를 대출도 없이 자가로 소유한 아버지가 돈 좀 있다고 생각한 거였죠. 분명히 어머니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가난한 집이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화를 내고 나간 게 분명했어요. 진짜 기가 막히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사랑 금 나누는 사람과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도 망설이고 싶지 않아서 바로 그날 저녁 카페로 불러냈어요. 그런데 예비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딱 이런 말이었죠. 오빠, 36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건 맞아? 그것도 오빠 집 맞아? 그거 혹시 월세 아니야? 아니면 대출이 잔뜩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지금 당장 해명해. 내가 그걸 왜 너한테 다 해명해야 되는데? 그거 해명하면 뭐가 달라져? 당연히 달라지지. 등기부 등본 가져오면 내가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게. 이 자리에서 날 설득하면 내가 결혼해 준다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무슨 선심이라도 쓰듯 결혼해 주겠다고 말하는 예비 아내를 보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쥐뿔도 없으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예비 아내를 보면서 말했죠. 넌 대체 왜 나랑 결혼하려고 했냐? 정말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하긴 했던 거야? 좋아하니까 결혼하려고 했겠지. 그런데 결혼이 사람만 보고 해? 당연히 이것저것 다 포함했을 때 괜찮다 싶어서 결혼하겠다고 한 거잖아. 난 지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야. 넌 진짜 안 되겠다. 난 이 결혼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땐 이미 늦은 것만 알아도. 웃긴다. 등기부 등본 떼우라니까 도망치네. 너희 아버지 빈털털이지? 그 집 자가도 아니라 지금 꽁무니 빼는 거잖아. 야, 우리 부모님이 너희 부모 같은 줄 알아? 이거나 보고 말해. 어딜 함부로 떠들어? 저는 어머니 아버지 공동 명의로 된 건물과 아파트 등기부 등본 서류를 예비 아내 앞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저를 하찮게 보던 눈이 서류를 보고 휘둥그레졌죠. 그러더니 놀란 목소리로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니네 엄마 이런 분이셨어? 이게 뭐야? 그 건물이 아버님 건물이야? 근데 왜 어머님이 직접 청소해? 진짜 어이가 없다. 건물 청소하면 다 거지야? 어쩜 생각하고 사는 게 그 모양이야? 돈 좀 있는 부자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다 일 안 하고 놀기만 할 것 같아? 재벌 회장들은 왜 일하러 출근하겠어? 사람이 생각을 그런 식으로만 하고 사니까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야. 너는 결혼이 먼저가 아니라 그 생각부터 고쳐. 얼빠진 표정을 한 채 앉아있는 예비 아내를 두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비 아내는 다급하게 나와서 저를 붙잡았죠. 그러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간절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이렇게 가면 어떡해. 우리 그동안 준비하던 게 있는데 마저 해야지. 내가 잠시 오해한 거잖아. 미리 설명 안 한 책임도 있는 거잖아. 책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그렇게 키운 네 부모님한테 가서 너 책임지라고 해. 끝까지 저를 잡고 오해라면서 애원하는 예비 아내를 뿌리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집에서 저를 기다리던 어머니는 무슨 일이냐면서 걱정스럽게 물었죠. 그래서 저는 있던 일을 그대로 말했어요. 예비 아내가 그때 왜 그렇게 쌀쌀맞게 나갔는지 듣게 된 어머니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뭐야? 그 청소 좀 하고 있었다고 사람을 개무실하고 나가? 사람이 어쩜 그래? 잘 됐다. 그런 앤 절대 안 될 년이야. 하늘이 도우신 거야. 저도 이 결혼 못한다고 말했어요. 절대 다시 만날 일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부모님은 예비 며느리의 실체를 듣고 기가 막혀 하셨죠. 그래서 저는 다시 만날 일은 절대 없다면서 말씀드렸어요. 만나서 예비 아내와 다 끝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속물 같은 그 여자는 이미 돈 냄새를 맡았는지 포기를 안 했던 거죠. 다음 날 퇴근하고 왔더니 어머니가 냉수를 들이키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어머니가 입고 있는 청바지에 얼룩이 잔뜩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니 어머니가 어이없는 얼굴로 이렇게 말하셨죠. 걔 대체 뭐 하는 애야? 오늘 건물 나갔더니 거기 걔가 와 있는 거야. 대걸레까지 잡고 아주 작정하고 청소를 하고 있더라니까. 저는 어머니 말에 깜짝 놀랐어요. 글쎄 그 여자가 건물까지 찾아가서 대걸레를 들고 어머니한테 아양을 떨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마침 회사가 쉬는 날이라 미리 와서 쓸고 닦고 다 해놨어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못 가?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 안 한다잖아. 원래 신혼부부들 결혼 준비하다가 많이 싸우잖아요.
다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안심하세요. 너무도 뻔뻔한 얼굴로 말하는 뼛속까지 속물 같은 그 여자를 보면서 어머니는 소름이 돋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무시하기로 작정하고 평소처럼 청소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눈치도 없이 그 여자가 졸졸 쫓아오면서 조잘조잘 떠들더라는 겁니다. 자리를 피하려고 빗자루를 내려두고 화장실로 가서 대걸레를 빨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때도 얼굴에 철판을 깐 그 여자가 어머니를 쫓아가서 대걸레를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어머님, 제가 대걸레 새 것처럼 만들어 놓을게요. 저 이런 거 엄청 잘해요. 결혼하면 며느리한테 건물 청소 믿고 맡기세요. 이거 안 나? 어쭈, 손에 힘 주는 것 봐. 내 건물 내가 청소한다는데 네가 왜 방해야? 나는 내 집도 내 손으로 다 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이거 안 놔? 제가 해드릴게요. 아우, 어머님 팔 힘이 왜 이렇게 세세요? 제가 한다고요. 어머니는 벌레라도 내쫓듯이 대걸레를 휘둘렀고 그 여자는 도망치듯 나가다 넘어지기까지 했다고 했죠.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정말 저걸 어떻게 떨궈낼까 막막했어요. 혹 때려다가 오히려 혹이 더 붙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뻔뻔하게 나오는 여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협박에 가까운 말을 내뱉었죠. 너 한 번만 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거리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왜 그래? 원래 다 싸우면서 결혼 준비하는 거야. 이런 작은 싸움에 우리 사이가 쉽게 깨질 것 같아? 너 그거 스토킹이야. 진짜 정신 차려. 나는 오빠랑 꼭 결혼할 거야. 내일은 아버님도 찾아뵙고 싹싹 빌 거야.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라 미친년 같았어요.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이렇게까지 변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죠.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우기더니 그 여자는 결혼이 깨진 걸 부모님께 말도 안 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말한 게 걸려서 저도 부동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여자 아빠가 아버지와 앉아 있었죠. 왜 여기 있나 가보니까 아버지는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긴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양심 없는 사람들을 줄줄이 엮어온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저한테 했던 말 그대로 제 아들한테도 해보세요. 결혼할 때 뭐요? 아버지가 화를 내자 그 여자 아빠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 집 귀한 딸 데려가면 장인어른 차도 한 대 해줘야지. 안 그래? 아니면 이번에 들어가는 신혼집 신축이라면서 거기 방이라도 좀 주던지 사위 보는데 그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잖아.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이래서 결혼은 집안까지 다 따져보고 해야 된다고 하나 봅니다. 사실 그 여자 부모님 두 분 다 무직이셨죠. 게다가 아빠라는 인간이 택시로 먹고 살다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는 바람에 잘린 거예요. 일용직만 전전하다 일하면서 손가락에 상처 조금 났다고 계속 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심한 얼굴로 여자 아빠를 보고 말했죠. 제가 아저씨 귀한 딸한테 배운 게 하나 있는데요. 수준에 맞게 결혼해야 된다는 말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결혼 못하겠네요. 그 집 사이 될 생각 코딱지만큼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뭐? 그게 무슨 소린가? 결혼을 못한다니? 자세한 건 아저씨 그 귀한 딸한테 가서 듣고 여기서 당장 나가요. 저는 끌어내려고 했는데 안간힘을 쓰고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소리쳤죠. 결혼 엎을 거면
정신적인 충격? 뭐 그런 배상을 해줘야지. 어? 우리 딸이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 당장 위자료 내놔. 와, 어쩜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들어오더니 자기 아빠를 보고 깜짝 놀라서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자기 딸을 붙들고 말했죠. 넌 이런 집을 놓쳤어? 야, 당장 너 충격받았다고 위자료 같은 거, 뭐 치료비 그런 거라도 달라고 해라. 미쳤어? 왜 나서냐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하도 답답하게 구니까 내가 나섰잖아. 다른 집 여자들은 결혼할 때 집도 받고 차도 받는다는데 넌 왜 빈손으로 가냐고. 속물 근성인 여자가 어쩌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나 의심스러웠는데 다 부모를 보고 배운 거였어요. 결혼이 무슨 장사입니까? 완전 딸 시집 보내면서 한몫 챙기겠다는 심보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보다 못해 진상 아저씨를 보고 소리쳤죠. 이봐요. 자식 놓고 장사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집들이 있다고 해도 다 자기 분수껏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딸 모아둔 돈도 없어서 숟가락만 들고 시집 오겠다고 했을 때부터 나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도 애가 알뜰해 보이니까 찬성했던 거지. 30 넘어서 돈 한 푼 모을 줄 모르는 애를 누가 반깁니까? 그만큼 대우받고 싶으면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추고 와야지. 여자 없어서 결혼 못하는 남자들이 지천에 널렸는데 당신 아들 노총각으로 썩어 죽게 할 거야? 내 아들이 말도 안 되는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100번 낫네요. 아무것도 없으면 나가서 일할 생각을 해. 남자로 쪽팔리지도 않나? 뭐? 지금 말 다 했어? 아버지 말에 화가 난 그 여자 아빠는 난동을 부렸어요. 그래서 결국 경찰까지 부르게 됐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는 두 부녀를 보고 경찰서에서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또 너야? 여기요. 이 집 구석 칼만 안 들었지 완전 날강도들이에요. 다 집어 쳐넣어요.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 천지가 개벽해도 이런 집구석이랑 혼사 맺을 일 없으니까 당장 꺼져. 저는 잔뜩 화가 난 어머니를 진정시켰죠. 그날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고 나오게 됐어요. 어이없는 상황에 부모님은 기가 찬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부모님께 사과하면서 말했죠. 제가 죄송했습니다. 이제 다시 나타나는 일 없도록 할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호통을 치면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더 나이 먹기 전에 그 생각부터 뜯어 고쳐. 어머니는 더 말하기도 입 아프다면서 가버리셨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죠. 이렇게 정말 다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 한동안 저 여자가 술만 마시면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내가 다 잘못했어. 나 이번에 회사도 나와서 진짜 너무 힘들고 공허해. 제발 나 좀 도와줘. 너 진짜 왜 그래? 이 번호는 또 뭐야? 오빠가 내 전화 다 차단했길래 식당 아주머니 핸드폰 빌렸어. 나 정말 잘할게. 살면서 다 갚을게. 그러니까 나 좀 한번 봐줘. 알고 보니까 속물이었던 그 여자는 대기업 비서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대기업 나오기 전에 결혼을 해치우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어쩐지 반지의 웨딩홀까지 결국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도 굽히고 준비하던 이유가 있던 거예요. 진짜 이거야말로 빈대 붙어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 아닙니까? 끝까지 뒤통수만 치는 그 여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준에 맞게 결혼해야지.
네 급에 맞는 애들 아마 거기 쓰레기통 변두리에 있을 거다. 평생 그렇게 남한테 기생하면서 살 생각하면 네 팔자 네가 꼬는 거야.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한동안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철거머리가 따로 없었어요. 그 후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나이도 차서 취업도 잘 안 되는 모양이었죠. 그래서 저한테 매달리면서 봐달라고 한 겁니다. 취업이 안 되면 더 열심히 준비할 생각을 해야지. 이미 끝난 파혼남이라도 잡아서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많다지만 이렇게 빈대붙어서 인생 날로 먹으려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인생의 하나쯤은 이룬 게 있어야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창한 건 아니라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이면 충분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날 이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답니다. 가끔씩 그때 생각이 나면 화가 나기보다 저렇게 안 되려면 성실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해요. 최악의 경험도 결국 깨닫는 게 있으면 억울함도 작아지죠. 그래서 결혼은 다시 미루고 좀 더 사람을 볼 줄 아는 의젓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볼 때 내면을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긴 사연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